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비서진 개편을 진행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향후 행보와 후임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이제 후임 아무래도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교체가 유력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또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차 국민소통수석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온 대로 개편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비서실장은 지금 이제 체력이 고갈됐다라고 주변에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역대 그 비서실장 임기 중에 지금 3번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선출해서 뽑은 비서실장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교체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후임에 대한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총선 대비는 아닌가요? 뭐 총선까지 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셨고 예. 그다음에 좀 쉬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주변에 지인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체되는 인물들도 있겠지만 유임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유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한나라당 의원을 한 일이 한나라당입니다. 예. 다음에는 없었고요. 예. 조국 수석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선박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무능하게 운영위 때 질의를 해서 그랬던 거고요. 만약에 좀 역할 분담을 잘해서 과거의 인사검증 문제,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인사검증을 계속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직 기강의 문제, 또 이제 지금 특가반 사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질의를 했으면 아마 상당히 난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이제 혁신을 10번을 얘기하셨어요. 특히 경제 분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혁신은 사실은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부터 혁신을 하고 정부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출발점은 역시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여서 저는 뭐 왜 꼭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뭐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이번에 만약에 인사 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훨씬 좋고, 예. 또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조국 수석을 유임하는 그 배경에는 운영위 소집 때 저희들은 이제 생방송을 계속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뭐 아무래도 판정성을 거둔 것 아니냐. 사법개혁의 의지도 드러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예.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당이 무리한 요구가 계속 진행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보이콧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보이콧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그 해임 문제는 좀 뒤로 하고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 이제 정상화를 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소집이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운영위 소집, 이제 김태우 특감반의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 조국 네네.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건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 중에 커다란 게 적폐청산이고요. 적폐청산에 이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야당에 의해서 막혀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 그 공직자 비리 네. 수사처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감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예.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야당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건건사사 이제 시비를 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하게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문제제기를 했던 거, 물으려고 했던 것이고, 예. 이번에도 가도한 책임의 물을 그 연장선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서 큰 망신을 산 것이죠. 정보를 제대로 탐문하지도 않고 스크린하지 않은 상태로 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 야당으로 보면 그렇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 가치 앞에서 조국 수석을 교체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법개혁을 계속 밀고 나갈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정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꼭 그것을 조국 수석이 해야 하느냐 이 내용인데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농단이 이렇게 불거진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좀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론에 조금 문제 의식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사법개혁은 그 조국 수석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참모가 잘 잡아주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예. 아까 이제 판정승을 거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견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KU협회 당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래서 조국 수석을 살려준 거죠.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과연 조국 수석이 이번에 사실은 대응권에 대해서는 선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민정수석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 참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그 자세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개선 가능한 방향으로 얘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청와대가 사실은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데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잘했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조국 수석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인사개편 문제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보다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 마치 이것을 뭐 우리가 더 밀린다 이런 식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저는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하는데 의 역할이 조국 수석의 뭐 사실 모든 말씀이다라고 비서실의 했는데 저는 그거는 입장, 그렇다고 이러겠죠. 보지 예. 않습니다. 반대 진영의 그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야당일 수도 있고 또는 국민들 안에서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국민소통 수석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무 수석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반대 진영의 대표적인 야당이 자기 진영의 목소리만 담아서 국정 운영에 어깃장을 낸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그 많은 역할을 민정수석이 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얘기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특히 국정농단 중에 한 축인 사법농단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특히 성역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계신 분들은 뭐 검찰 출석이나 조사를 제대로 받았지만 대법관의 문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영장 관련해서 딱 한 명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게 계속 이제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승태 이제 전 대법관이 곧 이제 그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청와대가 해야 될 가장 주요한 임무 아닌가.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복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동안에 공과가 있다라면 과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겸허하게 자성하고 그다음에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공도 역시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조금 좀 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남아있는 사법개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후임 인사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임종석 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지금 유력하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신지? 예, 잘합니다. 제가 산자위 때 4년 동안 같이 활동을 4년이나요? 예. 노영민 대사 개인을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개편되시는 분들이 세 가지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그 이념 중심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거를 국정에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한테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는 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 세력들만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에 청와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비서실장이 실무형인 사람보다는 정무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거든요. 약간 정치권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색채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분이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인문학에 대해 특히 동양 인문학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분이에요. 예. 중국 대사 가서도 중국어 한마디도 못 하는데요. 이 한자를 한자로, 가지고 필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인문학적 수양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청와대를 총괄하는 데로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무수석은 너무 약체여가지고 야당이 잘 상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좀 경륜도 있고 야당에 상대했을 때 저 정도면 좀 얘기가 돼 할 수 있는 정도 예.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노영민 주 중국 대사가 비서실장이 된다면 정무적인 어떤 뭐 협상 과정에서도 좀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선 의원도 하셨고 예. 앞서 이제 야당 정치인과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친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서 있는 분들이 대통령 옆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영민 대사가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뭐 저희는 언론 보도를 사실은 접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로만요? 네, 예. 그리고 시기가 됐다. 교체 시기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 대한 사랑 또한 이제 깊이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주중 대사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그런 외교안보 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폭을 넓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임자 만약에 지금 거론되는 분이 된다라면 저는 뭐 최상의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노영민 대사가 국회 활동을 할 때 아주 특이하게도요. 산업자원위에서만 계속했어요. 쭉 그냥 삼성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는 비교적 산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비서실장이 정책 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왕이면 그 노영민 대사가 그러니까 제가 평가할 때 그런 얘기고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거론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정책위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비서진들이 그래도 좀 정책적 이해가 좀 높은 분들이 이왕이면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태근 전 의원이 저렇게 극찬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지금 총선 지금 데뷔 안 할까요? 좀 그거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대략 한 1년 4개월 남겨 있고 무슨 그렇다고 또 이제 공직자 기간까지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년이 남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심사숙고하실 거라고 보고 총선까지 사실은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지금 장관들도 이제 총선에 도전해야 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임종석 실장 향후 행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뭐 부인하지만 벌써 뭐 종로 차출 설도 나오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 입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면 뭔가 허전하고 하겠지요. 하지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미래가 많이 남고 그 연배가 아주 많은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쉬면서 실제로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넘버 2이기도 하지만 그게 대통령이 하는지 비서실장이 하는지 모를 정도로 권력이 센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자기가 이제 쭉 집권 초부터 해왔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되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리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고요. 뭐 총선 문제는 뭐 아직도 지금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스타일을 구길 수 있죠.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게 좀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게 상당히 주요 공약으로 내비쳤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산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볼 땐 장기적 과제로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강화문 대통령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무를 본 것이 아니라 관저에서 직무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 하나하고 예. 청와대의 개방 이 두 가지 이제 숙제를 놓고 검토 고민을 했던 거고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준 그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강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집무실뿐만 아니라 이제 관저 그다음에 헬기장 그다음에 영빈관 등 이런 그 청와대를 옮겼을 경우에 강화문으로 옮겼을 경우에 기타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놓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경복궁에서 청와대와 이제 북악산으로 연결짓는 개방 통로로 될 경우에 그 대통령의 관저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라고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통과 개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뭐 100%다 이행한다라면 최상이겠지만 공약 사항 중에 사실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임기 내 2020년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이제 임기 내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외에도 예. 대통령이 개헌 문제도 공약이었지만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공약 사항 중에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끝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발표가 된다라면 국민들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비판도 가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같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좀 슬기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오전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눌 텐데 그 유튜브 얘기를 좀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그 유튜브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홍준표 대표의 유튜브를 오늘 아침에 좀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공약 파기 아니냐, 이거 거짓말이다. 집무실로 옮긴다 그러고 못 옮겼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좀 정치인들이 그런 예. 수준 낮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대통령은 백악관 들어가는 순간 공약을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공약에 연연하는 순간 현실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국민의 삶과 유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만 못 지키면 솔직히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못 지킨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영준 위원장만 얘기라고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공격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전 공약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비용이라든지 뭐 보안상의 문제를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 하면 예. 근데 지금 계속 청와대가 그래도 뭔가 위치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 대통령이 다 안 좋았거든요. 특히 관제의 위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업무동서부터 사람들이 관저까지 찾아가려고 하면요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자전거로 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못 고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어차피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위치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한번 고쳐보자. 예. 뭐 그렇게 해서 장기 과제로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라고 집권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야당 사람이 집권해도 제가 봐도 저도 옛날에 몇 번 방문했는데 관저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관절에부터 어떻게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 예. 전체 청와대가 뭔가 국민들에게 좀 열려져 있는 곳으로 가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장기 과제로. 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청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내는 저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핵심 메시지가 국민 소통이었기 때문에 국민 소통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시민 작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길게 이제 현안을 얘기하시던데요. 보셨습니까? 한 58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정인 특보를 이제 초청을 해서 그렇죠. 이제 여론 전문가와 외교 통일 함께. 예.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였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네. 보고 오늘 19만 명이 이제 아, 그 예. 조회를 제가 했다고 체크했던 것보다 나옵니다. 더 좀 네. 많았던 그래서 것 같네요. 저는 예.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거다. 만약에 예.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의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라는 예. 거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되게 이제 좀 느낌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예. 여하튼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를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국가를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있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이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제를 갖고 그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다.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제 그 저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제 그 홍카콜라를 운영하고 예. 계시는 걸 일단 짧더라고요. 보여지는데 예.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앞으로도 그분도 정치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 국가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내놓고 예. 논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두 개 다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둘 다? 저도 봤는데요. 예, 근데 예. 저는 지금 기존 언론에서 이제 뉴미디어가 뜨는 거에 대해서 주목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유튜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요. 예를 들면 홍준표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성향의 무슨 뭐 이현주께 나오고 누구께 나오고 이런 방식이에요. 연결돼서 나오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그 작가께 나오면 또 비슷한 유형의 것을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장사를 하는 알고리즘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15만 구독자를 갖다 보면 대단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만 유튜브가 편향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계속 접하게 되요 그럼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자기 구독자가 지금 19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 대표가 대선에서 받은 표가 785, 그 어려운 때에서 785만 표를 받았어요. 예.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 자유한국당을 찍는 사람, 평생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매체를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유시민 작가도 제가 걱정스러운 게 딱 등장하자마자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딱 갈라버려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유시민 작가가 훨씬 경제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다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진영 논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기존의 언론과 기존의 방송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 예. 기존의 언론과 방송은 균형 잡힌 시선에서 예.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설을 할 수가 해설할 수 있거든요.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저는 특히 이제 기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들을 해주는 예. 이게 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그렇죠,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딱 그 토론을 통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얘기를 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명 어쨌든 그 배재정 의원이랑 뭐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등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시민 그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과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정치 활동은 뭐 저도 하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과연 등판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야당에서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 대선 주자 나올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인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공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상황은 언제든지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뭐 국민들의 요구나 아니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2022년에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고 한반도 평화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가 조금 힘들지만 예.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말 질 좋은 삶을 영유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에서 이후에도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의식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는 문제이다. 저는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네. 아니지만 돌려 얘기하시지만 나중에 모른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등판하지요. 근데 지금 너무 할 빨리 거다. 등판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제가 돼요. 보기에 예. 유시민 작가 본인을 위해서 예.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정치적 요구가 오면 부응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이 이미지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영춘 장관이 얘기했듯이 유시민 장관이 이제 만든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김영춘 장관이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사실은 그런 안 하는 게 이미지가 좋아요.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예. 사실은 그동안 많이 이미지가 개선이 됐어요. 예. 근데 사실상 이번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엊그저께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상대 진영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게 현실에 등판하는 순간 진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 작가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게 예. 잘못된 사실을 내가 정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진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의 대중적 명망성 그리고 그 이 지적인 능력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예. 한 올 여름쯤 정도에 등판했어도 좋았을 텐데 예. 예. 아마 오히려 빨리 등판해 가지고요. 예. 아마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이제. 한번 저 끝까지 앞서 조금 전에 이제 예, 김 예. 장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유시민 장관하고 그 김 장관하고 연배를 따져봤는데 네. 유시민 장관이 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김 장관의 그 말이 결국은 물론 뭐 태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후배가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인용하기에는 예. 이후에 좀 알겠습니다. 맞는 얘기를 한다까지만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석 씨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무소속 활동하던 이용호 송금주 의원 지금 민주당 입당이 좀 암초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암초를 만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그 두 분이 한 분은 복당이고 한 분은 입당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에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심사 자격위원회인데요. 만약에 입당의 경우는 심사를 안 하면은 자동 입당이 되고요. 복당의 경우 심사를 안 하면은 복당이 거절됩니다. 아, 예.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논의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입당과 복당은 본인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데 이것이 당에서 어떻게 예. 검토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면밀히 좀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뭐 특정 정당에 있다가 뭐 빼오기식이나 정계 개편의 흐름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 무소속으로 있다가 특정 정당에 입당 복당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 문제다. 그 저희가 혹시 지역에서 민주정당 반발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겠죠. 예,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지역위원장으로 하고 예. 계신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면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께는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인재 영입 1호 박창진 전 앵커, 바른미래당 탈당, 죄송합니다. 예, 박종진 앵커, 전 앵커, 바른미래당 탈당했습니다. 뭐 대규모 탈당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 박종진 앵커는 지금 현실의 정치 역할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낙선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본업인 이제 방송에 주력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당직을 갖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결국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혼을 앞두고 각방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각방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각방이군요. 문제가 예, 있는데 예. 저는 결국은 두 가지 변수가 결판을 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결말을 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박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래도 정말 좀 개혁적인 성향이 누가 될지 대표가 되느냐. 요거에 따라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유승민 대표 말고는 거의 다 이탈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둔 큰 틀에 있어서 정계 개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좀 보고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지지율 변화라든지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그러니까 상황밖에 먼저 없게 이동하는 보네요. 예. 사람들은 뭐 자기가 가서 조금이라도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대접 받을까요? 오히려 예. 나중에 뭔가 같이 크게 결판을 날 때 예. 움직이는 게 낫지요. 예, 그렇군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